과학제식 곽재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편의점 매달 새로운 주제로 곽 작가님과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이번 달 주제가 7월에 샹젤리제 프랑스 파리. 오늘이 7월의 마지막 화요일이고 자 그래도 끝까지 알차게 파리의 과학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할 거예요. 잠깐 오늘 주제가 있나요? 네, 오늘의 주제는 한강 아니고요. 세계 강들 중에서 서로 싸움을 하면 가장 일장을 먹을 수 있는 강이라고들 하는 센강입니다. 아 뭔가 좀 세게 느껴지네요. 네, 약한 강 아니죠. 센강입니다. 스트롱 리버, 센강 또는 뭐 세느강이라고도 하지 않나요? 네네,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죠. 네, 어떤 강이죠? 센강, 세느강? 네, 파리 시내를 가로지르는 강입니다. 파리 시내에서는 그 너비가 한강보다는 훨씬 더 좁아가지고요. 200m가 채 안 되는 그런 강이죠. 네. 한강은 1km가 넘는 큰 강이기 때문에 한강이 센강보다 일단 훨씬 더 큰 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센강은 항상 잔잔하게 일정하게 1년 내내 그렇게 항상 비슷하게 흐르는 편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주변을 돌아다니기에 참 좋은 강입니다. 강물이 가을에는 좀 이 가뭄이 들고 겨울에도 가뭄이 들고 여름철에는 비가 오면 갑자기 강물이 훅 불어나고 이런 게 보통 강물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강물이 많이 흐를 때하고 강물이 적게 흐를 때하고 그 흐르는 양의 비율을 보통 하상계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상계수가 그러니까 만약에 크다, 하상계수 수치가 아주 크다라고 하면 강물이 여름철에만 되게 집중되어서 훅 불어났다가 나머지 시간 동안에 갑자기 줄어든다, 들쭉날쭉하다 그런 뜻이겠죠. 파리 센강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가 한 10 내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여명철 간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기고문을 보면 한강은 이 센강이 하상계수가 10인데 한강은 380 정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강이 엄청나게 여름철에 비가 몰려서 오고 가을 겨울 봄에는 비가 좀 안 오고 그래서 물이 훅 줄어드는 그런 강인데 그와는 반대로 파리의 센강은 별 변화 없이 계속 일정하게 흐르는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파리 센강에서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물건을 운반하고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그러기가 좋아서 일찌감치 대도시가 발달하기 좋은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되었죠. 파리의 센강이란 이름은 뭐 때문에 붙었느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즘에 제일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설은 세쿠아나라고 하는 강물의 여신의 이름에서 따온 그런 말이 변해서 센강이 되지 않았느냐. 어원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죠? 네, 라는 설이 많이 퍼져 있는데요. 세쿠아나라는 말이 잘 흐른다라는 고대 켈트족 발음이 변해가지고 세쿠아나 여신이라는 이름도 탄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만큼 센강은 항상 일정하게 잘 흘러가지고 배 타고 다니기 좋은 강이다. 뭐 그런 뜻을 아주 고대에서부터 하고 있지 않았나 싶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센강도 한강처럼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파리를 남북으로 나누면서 가로질러서 흐릅니다. 그런데 파리 사람들은 강남 강북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강 왼쪽, 강 오른쪽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이게 프랑스어의 좀 특이한 특징이죠. 그래서 강물을 따라서 배를 타고 간다라고 치면 워낙에 옛날부터 배 타고 강물을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 생긴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배가 흘러가는 그 방향으로 봤을 때 강 남쪽이 배 왼쪽이 되고 강 북쪽이 배 오른쪽이 되겠죠. 그렇죠. 예, 배가 강물 따라서 흐르면 동해에서 서로 흐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강남 강북이라고 말하는 거를 파리에서는 왼쪽 오른쪽 해서 좌안 우안 이런 식의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싸이가 프랑스였다면 오빤 강남 스타일 이거 대신에 오빤 좌안 스타일 이런 식으로 말했겠죠. 좌안 스타일이군요. 아, 그치 옛날에 한강은 남북으로 흐르고 센강은 뭐 동서로 흐른다. 네, 뭐 좌우를 가른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실제로 센강이 뭐 좌우를 그렇게 가르면서 흐르는 모양은 아닌데 그렇죠. 거기서 배를 타고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강남을 좌안, 강북을 우안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센강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예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뭐 이것도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장소는 역사가 오래된 장소로 꼽아볼 만한 장소인 시태섬을 한번 꼽아보고 싶습니다. 시태섬은 서울에 있는 여의도처럼 강 가운데에 있는 섬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강 가운데에 생기는 섬을 하중도라고 부릅니다.
파리의 이 시태섬이라는 이 시태라는 말은 영어에서 도시를 뭐라고 하죠? 시티. 예, 시티. 그 말하고 뿌리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리라는 도시에서도 도시섬이라는 뜻을 가진 시태섬이라는 그런 섬이 있는 거죠. 그런 말을 뜻을 들어보면 다 바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시태섬이 아주 옛날부터 파리의 중심지, 파리의 아주 고전적인 모습이 살아있는 곳이 시태섬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물이 오랫동안 흐르면서 강물이 좀 느리게 흐르는 곳에 접어들면 강물에 쓸려온 흙이나 모래가 계속해서 이제 쌓이는 곳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강물에 쓸려온 흙 모래가 수천 년, 수만 년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 쌓이다 보면 그 흙하고 모래가 강물 위로 드러나가지고 섬처럼 변할 수가 될 텐데, 이런 원리로 인해서 강물이 좀 느려지는 곳에 하중도, 강물 중간에 섬이 생기는 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생기는 섬이다 보니까 이런 섬은 흙이 평평하게 널찍하게 쌓인 아주 농사짓기도 좋은 비옥한 땅이 생기는 수가 많지요. 그래서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되는 수가 많은데,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000년 전쯤에 센강 근처에서도 파리시족이라는 종족이 바로 이 시태섬 근처에서 살다가 정착을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 파리시족이라는 이 민족의 이름을 따서 파리라는 도시의 이름이 탄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요즘에는 널리 퍼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 파리시의 센강 한복판에 있는 이 시태섬에는 네. 노틀담 성당을 비롯해가지고 뭐 생샤펠 성당이라든가 유서 깊은 건물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죠. 참고로 서울의 한강에도 뭐 여의도도 있겠습니다만 의외로 굉장히 유서 깊은 섬이었던 곳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의 송파구 잠실 지역입니다. 아니 송파구는 강남인데 거기가 무슨 섬이냐라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은 1970년대가 되기 전까지는 송파구의 이 잠실 지역은 강물의 흐름에 따라서 마치 여의도 모양처럼 한강 중앙에 있는 섬 같은 모양으로 변신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시대에 접어들어서 우리가 과학기술을 총동원해가지고 1970년대를 지나면서 강물을 막아버리고 흙을 채워서 메워가지고 이 송파구 잠실 지역을 강 남쪽으로 붙여버린 거죠. 아하. 그래서 원래 그쪽으로 흐르던 그 한강물이 남아있는 곳의 흔적이 지금도 살아있는 곳이 바로 석촌 호수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석촌 호수가 옛날에는 한강의 일부였다라고 그쵸.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침 이 송파구 지역도 파리의 시태섬처럼 비옥하고 역사도 오래됐고 평평하고 땅이 그런 쓰기 좋은 땅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었고, 그래서 삼국사기 같은 기록을 보면 역시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센강에서 파리의 역사가 시작될 무렵에 한강에서도 바로 지금의 송파구 잠실 지역에 백제가 건설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뭐 몽충토성, 풍납토성 같은 2000년 전 백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송파구이기도 하지요. 그렇죠. 와, 한강 얘기도 함께 들었는데 센강 다 모두 역사가 엄청나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잠깐요, 요즘 올림픽 열리면서 센강 수질 얘기가 말이 좀 많던데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파리가 사실은 아주 옛날부터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하수 처리 시설이 그에 비해서 좀 부족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파리의 하수 처리 시설이 세계에서 뭐 가장 한때는 제일 발달된 수준으로 잘 건설된 지역도 있었고, 그래서 뭐 그 무슨 레미제라블 장발장 이야기 이런 거 영화로 다룬 그런 거 보면 파리에서는 항상 뭐 도망가다가 보면 뭐 하수구로 숨어서 도망가고 이런 장면이 항상 많이 나오곤 했었죠. 그렇지만은 기술이 발달하고 이 물에 대한 수질을 요구하는 수준이 더 발달하는 것에 비해서는 수질을 처리하는 기준이 좀 부족해가지고 센강의 수질이 나쁘다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상당히 악명 높은 문제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한강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초에 서울의 인구가 25만 명 정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80년대 한 50년 60년 지난 사이에 서울 인구가 25만에서 1000만 명까지 급상승을 했거든요. 와. 그렇다 보니까 서울 사람들은 야 이거 잘못하면 사달을 하겠다 싶어가지고 온갖 기술을 동원해서 다들 긴장하고 열심히 수질을 개선하는 대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수질을 좀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물재생센터라고 하는 더러운 물을 정화하는 아주 거대한 초대형 시설을 한 4군데 정도, 큰 곳만 4군데 정도 건설해 두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설에서는 매일 하루에 163만 톤의 물을 정화하는 작업을 1년 365일 쉬지 않고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과학자들, 노동자분들이 땀 흘려서 지금 이 순간에도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강물의 수질이 유지되고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파리는 워낙에 일찌감치 도시가 들어서다 보니까 이런 조치가 파리의 환경에 비해서는 좀 부족해가지고 수질이 아직까지도 문제가 돼서 지금 올림픽 중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물의 수질을 따질 때 안에 세균이 얼마나 많이 사느냐, 대장균이 얼마나 많이 사느냐 이런 거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뭐 대장균이 특별히 막 악독한 세균이라 가지고 뭐 대장균이 제일 더럽기 때문에 대장균을 본다 이런 거라기보다도 대장균이 이런 오물 속에서 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가장 우리가 많이 아는 세균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대표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강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SBS 보도를 보면 평균 31CFU라는 이 세균 수치, 대장균 수치가 나왔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강물을 떠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일부러 그 한강물에서 나온 그 물 성분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세균들을 길러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균 덩어리가 한 31개 정도 생긴다라는 수치가 31CFU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한강이 31CFU인데 센강 같은 경우에는 한때 센강 수질 문제가 심할 때는 진짜 한 12,000CFU까지 올라가고 막 이럴 때가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강물 떠가지고 대장균 덩어리를 일부러 키워보면 덩어리가 한 12,000개가 막 우글우글하게 생긴다라는 이거 거죠. 좀 세네요. 네. 네. 그래서 생강인가요? 세계 수영 연맹 수영 기준이 세계 수영 연맹에 수영할 수 있는 기준이 1000CFU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12,000CFU면 상당히 이제 심각한 거죠. 한강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한참 낮은 31CFU입니다만 센강은 이 1000CFU를 맞추기가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한 거죠. 사실 그래서 100년 전에 센강에서 수영을 하는 게 금지가 됐었는데 이번 올림픽 때 10km 수영을 센강에서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나와가지고 수질 개선을 위해서 최근에 막대한 예산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수치가 간당간당해가지고 요즘에도 뭐 선수들이 여기 물에 진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 전에 이제 보도를 보니까 또 이제 이게 수질 수치가 안 맞아가지고 훈련을 허용을 했다가 취소를 했다가 뭐 이런 것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